후텁지근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박힙니다. 숨을 들이켤 때마다 눅눅한 물비린내가 코끝을 찌르고 정체 모를 벌레들의 울음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집니다. 제 이름은 박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입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올해로 67이 되었지요. 제 평생은 나무와 함께였습니다. 거친 통나무를 다듬고 대패로 밀어 매끄러운 결을 만들어내고 못 하나 쓰지 않고 짜맞춤으로 가구를 세우는 목수의 삶이었습니다. 나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성을 들인 만큼 윤이 나고 결대로 다뤄주면 절대로 뒤틀리지 않지요. 사람의 마음은, 아니, 내가 내 몸을 깎아 키운 자식의 마음은 그 어떤 고목보다도 속을 알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태국 치앙마이 공항 주차장 한 구석에 서 있습니다. 제 곁에는 평생 식당 주방에서 뜨거운 불 앞에 서 있느라 손마디가 다 굵어진 아내 김 씨가 넋기 나간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제가 30년 전 아버님께 물려받아 지금까지 한시도 손에서 놓지 않았던 낡은 목수 공구함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아들놈은 이 가방을 볼 때마다 냄새가 난다며 쓰레기나 다름없으니 당장 버리라고 소리를 지르곤 했지요. 그런데 지금 그 잘난 아들놈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 낡은 공구함만이 제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보, 민석이가 정말 금방 온다고 했지요? 아까 그 미팅이라는 거 사인만 하면 끝난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내의 목소리는 비에 젖은 종이처럼 힘없이 너덜거립니다. 저는 대답 대신 아내가 움켜쥐고 있는 구겨진 지도 한 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 민석이가 우리를 주차장에 내팽개치듯 내리며 쥐어준 것이었지요. 아버지, 어머니, 여기서 딱 10분만 기다리세요. 현지 지사장이 차를 가지고 올 겁니다. 저는 급하게 서류 도장만 찍고 식당에서 합류할게요. 그 말을 남기고 아들이 타고 온 검은색 SUV는 비릿한 매연을 남기며 어둠 속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벌써 5시간이 지났습니다. 공항의 화려한 조명들이 하나둘 꺼지고 주변엔 정막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며 여러분은 언제 가장 가슴이 벅차셨습니까? 저는 민석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남들처럼 비싼 책상은 못 사줘도 제 손으로 직접 만든 소나무 책상을 녀석의 방에 넣어주던 날이었지요. 거친 옹이를 깎아내고 수천 번 사포질을 해서 아이 살결처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책상에서 공부하던 민석이가 명문대에 합격하고 번듯한 IT 회사 대표가 되어 성공 가도를 달릴 때 저는 제 굽은 허리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박씨, 자식 하나는 기가 막히게 키웠네 하며 부러워할 때마다 저는 대패질하느라 쉰내가 벤제 옷자락조차 향기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책상이 녀석의 야망을 키우는 독초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3달 전이었습니다. 아들 민석이가 강남에서 제일 비싸다는 갈비 세트를 들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에도 바쁘다며 전화 한 통이 전부였던 녀석이 말입니다. 며느리 유진이도 평소에 그 차갑고 도도한 눈빛은 어디로 갔는지 제 팔짱을 끼며 애교를 부리더군요. 아버님, 이제 그만 고생하세요. 저희가 태국에 정말 멋진 저택을 봐놨거든요. 거기 수영장도 있고
마당도 아주 넓어요. 아버님 공방도 따로 만들어 드릴게요. 우리 다빈이도 거기 국제학교 보낼 거예요. 온 가족이 다 같이 가서 왕처럼 사시는 거예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나도 이제 자식 덕에 호강이라는 걸 해보는구나. 대패질하느라 굳은 살 박인 이 인생에도 드디어 볕이 드는구나 싶었습니다. 아들은 은밀하게 제안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정리해서 사업 확장에 보태주면 태국 저택의 공동 명의를 제 이름으로 해주겠다고요. 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30년 넘게 땀 흘려 마련한 우리 내외의 마지막 안식처를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나무를 만져온 저에게 자식은 그 무엇보다 단단한 기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아, 너는 나무만 볼 줄 알았지 그 나무를 지탱하는 뿌리는 보지 못했구나. 출국하던 날 공항에서 녀석은 제가 보물처럼 챙긴 낡은 공구함을 보고 역겹다는 듯 인상을 썼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 냄새 나는 것 좀 버리고 가요. 거기 가서 명품으로 다 사드릴게. 그게 뭐예요, 창피하게. 30년 전 제가 처음 목수일을 시작할 때 아버님께 물려받은 그 괴짝. 모서리는 다 달아해지고 손잡이는 녹이 슬어 삐걱거리는 그 물건이 아들의 세련된 수트와는 어울리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고집을 피웠습니다. 이놈아, 이게 내 목숨이다. 이거 없으면 나도 안 간다. 결국 아들은 혀를 차며 공구함을 수화물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공구함은 이곳 치앙마이 길바닥에서 저와 함께 버려졌습니다. 주차장의 가로등이 치지직 소리를 내며 깜빡거립니다. 마치 제 명줄이 타들어가는 소리 같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으니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아들에게 수백 번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들려오는 건 기계적인 안내음뿐입니다. 아니, 전화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저를 지워버린 것이겠지요. 한국의 집은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갔고 우리 내외의 전 재산은 아들의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갈 곳도 머물 곳도 없는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며느리 유진이가 출국 전날 저에게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아버님, 이번 여행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렇군요. 이건 여행이 아니라 처분이었습니다. 낡은 가구처럼 쓸모 없어진 연장처럼 저를 이 먼 타국 땅에 내다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민서가 너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구나. 목수는 나무의 겉모습만 보지 않는단다. 겉은 헐고 볼품 없어도 그 속엔 가장 단단한 심재가 들어있는 법이지. 내가 이 공구함 바닥 아래에 무엇을 숨겨왔는지, 내가 내 30년 인생을 어떻게 기록해왔는지, 너는 단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지. 너는 내가 그저 무식하게 대패질이나 하는 늙은이인 줄 알았겠지만 나는 내가 내민 계약서의 빈틈을 보았고 내가 흘린 거짓말의 나이테를 읽었단다. 집을 팔아 너에게 돈을 건네던 날 나는 너와 축배를 들며 내가 기분에 취해 지장을 찍게 했던 효도 계약서를 기억한다. 그리고 내가 가져간 인감 도장이 사실은 내가 정교하게 나무로 깎아 만든 모조품이었다는 사실도 너는 꿈에도 모르겠지. 진짜 인감은 지금 이 낡은 공구함 깊숙한 곳, 이중 바닥 아래에 고이 잠들어 있단다. 이제 저는 일어설 겁니다. 이 낡은 공구함 손잡이를 다시 꽉 쥐어봅니다. 손바닥에 닿는 거친 나무의 감촉이
정신을 번쩍 들게 합니다. 그래, 나는 목수다. 무너진 집은 다시 세우면 되고 썩은 기둥은 갈아 끼우면 된다. 민서가 내가 세운 그 화려한 거짓의 성체를 내가 어떻게 해체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거라. 이 아버지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줄 목수일은 바로 철거란다. 공항의 화려한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태국의 밤은 더 깊고 습해졌습니다. 아내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공항 의자에 기대어 얕은 잠이 들었습니다. 자면서도 무엇이 그렇게 불안한지 제 옷자락을 꽉 움켜쥐고 있더군요. 그 손마디를 보는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식당 주방에서 뜨거운 불 앞에 서서 아들놈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낼 비용 마련하느라 한 번도 곱게 펴보지 못한 손이었습니다. 그 손목에 아들이 출국 전 채워준 싸구려 팔찌가 달빛에 반사되어 번쩍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거기 가면 이런 건 흔해요. 그냥 기분이나 내세요. 하며 웃던 아들의 얼굴이 떠올라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민서가 내가 정말 이 아비를 버린 것이냐? 내가 정말 우리를 이 낯선 땅에 던져두고 도망친 것이냐? 머릿속으로는 수만 번 부정하고 싶었지만 시간은 냉정하게 흘렀습니다. 새벽 4시가 되자 공항 청소부들이 지나다니며 우리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낡은 SUV 한 대가 우리 앞에 멈춰서더니 꾀재재한 옷차림의 현지인 사내가 내렸습니다. 그는 서툰 한국말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스터 박? 박판수? 저는 반가운 마음에 아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민석이가 보낸 사람이 왔나 봐요.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사내가 우리를 데려간 곳은 아들이 약속했던 수영장 딸린 저택이 아니었습니다. 시내에서 한참을 들어가 비포장도로를 달리고 나서야 나타난 무너져가는 낡은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벽지에는 곰팡이가 가득하고 천장에서는 정체 모를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곳이었죠. 사내는 짐 가방을 방 안으로 던져넣더니 손바닥을 내밀었습니다. 돈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이미 다 계산한 것 아니냐고 묻자 그는 고개를 저으며 아들이 계약한 건 딱 사흘치 숙박료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처음부터 우리를 이곳에 처박아 둘 생각이었습니다. 사흘, 딱 사흘 뒤면 우리는 이 낯선 땅에서 길거리로 쫓겨날 신세가 된 것이죠. 방에 남겨진 아내와 저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짐을 풀더니 한국에서 챙겨온 멸치볶음과 마른 반찬들을 꺼냈습니다. 여보, 일단 뭐라도 먹어야 해요. 그래야 민석이 기다리죠.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끝내 울음을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고 또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갈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발 받아라, 제발 실수였다고 말해줘라. 하지만 아들의 휴대폰은 이미 없는 번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유진이에게도 수십 번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얘야,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민석이가 연락이 안 되니 내가 좀 도와다오. 반나절이 지나서야 며느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제 심장을 도려내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아버님, 거실에 놓여 있던 그 낡은 공구함은 왜 기어이 챙겨가셨어요? 그것 때문에 공항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이제 눈치 좀 채세요. 한국 집은 이미 팔렸고 아버님이 주신 돈으로 저희 사업새로 시작했어요. 치앙마이 물가 싸잖아요. 거기서 조용히 사시는 게 저희 도와주시는 거예요. 더는 연락해서 저희 피 말리지 마세요. 다빈이 교육비도 아까운 마당에 아버님들 뒷바라지까지 저희가 왜 해야 하나요? 전화기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문자는 우리 부부의 30년 인생이 쓰레기통에 처박혔다는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나무를 깎아번 돈으로 그 아이의 학비를 내고 집을 사주고 손주의 돌 반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눈치가 없다는 핀잔과 더는 피 말리지 말라는 절규였습니다. 아내가 제 곁으로 다가와 휴대폰 화면을 보았습니다. 문자를 다 읽은 아내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가슴을 부여잡으며 쓰러졌습니다. 내 새끼가, 내 민석이가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아내의 통곡 소리가 낡은 게스트하우스의 벽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울 수 없었습니다. 아니, 울 자격조차 없다고 느꼈습니다. 자식놈의 눈에 서린 탐욕을 보지 못하고 그저 성공했다는 말에 속아 아내의 노후까지 망쳐버린 제 자신이 너무나 증오스러웠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게스트하우스 주인은 약속대로 우리를 쫓아냈습니다. 짐 가방 2개와 제 낡은 공구함 하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치앙마이 시내의 재래시장 근처를 떠돌았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돈도 얼마 없는 노부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내는 시장 구석에서 버려진 채소들을 주워다 씻어 먹었고 저는 시장 상인들의 부서진 가판대를 고쳐주며 푼돈을 벌었습니다. 한국에서 30년 경력의 몫으로 대우받던 제가 이곳에서는 이름도 모르는 외국인 노인네가 되어 망치질 몇 번에 빵 한 조각을 얻어먹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에 다시 굳은 살이 박이고 대패질을 하는 제 손등에 핏줄이 섰습니다. 상인들은 제 솜씨를 보고 하나둘 일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주는 푼돈을 모아 아내에게 줄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살 때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조금만 참아요. 내가 꼭 다시 우리 집으로 데려다 줄게요. 시장에서 일하며 지낸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우연히 한국인 청년 하나를 만났습니다. 배낭여행을 왔다는 그 청년은 제 솜씨를 보고 감탄하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르신, 한국 분이시죠?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청년에게 제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청년은 자기 일처럼 분노하며 제 아들의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해 주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아들 민석이의 모습은 화려했습니다. 강남의 한 특급 호텔에서 IT 혁신 기업가 상을 받으며 활짝 웃고 있더군요. 그 옆에는 명품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 유진이가 우아하게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장 바닥에서 쉰밥을 먹으며 버틸 때 그들은 부모를 내다버린 돈으로 승전보를 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청년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 SNS를 보니까 이번에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사하셨나 봐요.
집이 정말 좋네요. 사진 속 아파트 거실에는 제가 30년 전 아들에게 선물했던 그 소나무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만들어준 그 책상이 이제는 부모를 배신한 아들의 전리품처럼 놓여 있는 것을 보니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장 귀퉁이에 허름한 판자촌 집으로 돌아와 낡은 공구함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쓰레기라고 불렀던 냄새나고 볼품없는 이 나무 상자. 안에는 이미 깊은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공구함 내부의 칸막이를 하나씩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바닥 틈새에 얇은 칼날을 집어넣어 이중으로 된 밑바닥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이 가져간 줄 알고 있었던 진짜 인감 도장과 집을 팔던 날 아들에게 받은 수기 계약서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아들은 이미 술에 취해 있었고 서류 절차는 자신이 다 알아서 하겠다며 호언장담했었죠. 저는 그때 아들이 내민 서류에 제가 직접 나무로 깎아 만든 가짜 인감을 찍게 했습니다. 목수의 손기술로 만든 가짜 인감은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했죠. 진짜 인감은 단 한 번도 제 손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에는 제가 몰래 적어둔 조항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거처를 마련해주지 않거나 부양의 의무를 저버릴 시 모든 증여는 무효로 하며 지급된 돈은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었죠. 아들은 취기 때문에 그 작은 글씨를 읽지 못하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민서가 내가 이 아비를 나무 토막처럼 다루었으니 이제 나는 목수의 마음으로 너라는 뒤틀린 기둥을 바로잡으려 한다. 저는 그날 밤 청년의 도움을 받아 아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민서가 내가 가져간 인감은 가짜다. 내가 지금 진짜 인감과 내가 찍은 지장을 들고 한국으로 가고 있다. 내가 세운 그 화려한 집, 내가 다 해체해 줄 테니 기다리거라.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거짓말처럼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던 아내가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이제 돌아가는 건가요? 저는 아내의 거친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집 찾으러 갑시다. 우리 다빈이도 보러 가야죠. 절망의 끝에서 목수박 씨가 꺼내든 것은 복수의 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지켜온 정직과 자식을 향한 마지막 교육의 매였습니다. 낡은 공구함 속에 숨겨진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치앙마이의 밤은 늘 축축했습니다. 시장 모퉁이 낡은 판자촌에서 밤마다 저는 공구함을 열어보았습니다. 아내가 깊은 잠에 들어 숨소리만 고르게 들릴 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중 바닥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내외의 마지막 목숨줄인 진짜 인감도장과 낡은 수첩, 그리고 아들이 취기에 지장을 찍었던 효도 계약서가 빛을 발하고 있었지요. 시장에서 만난 한국인 청년의 도움으로 비행기 표를 구하고 짐을 챙기던 날, 저는 치앙마이의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맹세했습니다. 민서가 이 아버지가 너를 위해 마지막으로 나무를 깎으러 간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서울의 공기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폐부를 찔렀습니다. 덥고 습한 태국에 있다가 마주한 한국의 겨울 공기는 마치 너희가 올 곳은 여기가 아니라고 경고하는 것만 같았지요.
아내는 코트도 없이 얇은 가디건 한 장에 몸을 의지한 채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어디로 가나요? 집도 없고 갈 곳도 없는데. 아내의 물음에 저는 대답 대신 낡은 공구함의 손잡이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우리 집 찾으러 가야지. 우리가 30년 동안 땀 흘려 세운 그 집 다시 찾아야지. 공항을 빠져나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제가 평생 일했던 구로동 목재단지 근처의 작은 법률 사무소였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대형 로펌은 아니지만 제 목수일을 오랫동안 지켜봐 왔던 옛 지인이 소개해 주신 곳이었죠. 사무실 안은 낡은 종이 냄새와 커피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젊은 변호사는 제 남루한 옷차림과 낡은 공구함을 보고 잠시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제가 공구함 밑바닥에서 꺼낸 서류들을 펼쳐놓자 이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르신, 이게 정말 아드님이 직접 지장을 찍은 계약서가 맞습니까? 변호사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 우리 집 팔아서 돈을 넘겨주던 날 내가 술 한 잔 받아주면서 이놈아, 나중에 늙은 애비 애미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 하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쓴 거라네. 아들놈은 제가 그저 글자나 겨우 아는 노인네인 줄 알고 대충 읽고 지장을 찍었겠지만 저는 그 조항 하나하나를 나무에 못을 박듯 정성껏 적어 넣었지요. 부양의 의무를 저버리거나 거처를 마련해 주지 않을 시 모든 증여는 무효가 된다는 그 문구 말입니다. 변호사는 장부를 넘겨보며 감탄했습니다. 30년 동안 아들에게 보낸 돈을 날짜와 시간, 용도까지 적어두신 이 수첩이 정말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이건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증여였고 그 증여에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니까요. 더구나 인감 도장이 가짜라는 사실은 문서 위조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준비를 다 하셨습니까?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무를 다루다 보면 알게 된다네. 내 자식이 속부터 썩어가는 걸 보면서 언젠가 이 집이 무너질 때 기둥 하나라도 다시 세울 제목은 남겨둬야겠다고 생각했지. 그게 이 공구함이었다네. 법률 상담을 마치고 나온 길에 저는 아들이 새로 이사했다는 강남의 그 화려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청년이 알려준 주소를 들고 도착한 그곳은 으리으리한 정문과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는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제 남루한 행색을 본 경비원은 입구부터 저희를 막아 세웠습니다. 할아버지, 여기는 함부로 들어오시는 곳 아닙니다. 누구 찾으러 오셨어요? 내 아들 찾으러 왔소. 장민석이라고 여기 산다고 하던데. 경비원의 눈빛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들의 이름이 확인되자 당황한 기색으로 전화를 걸더군요. 잠시 후 인터폰 너머로 며느리 유진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비 아저씨, 저희 그런 사람 몰라요. 취객인 것 같은데 당장 내보내세요. 자꾸 소란 피우면 경찰 부른다고 하시고요. 아내 김 씨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유진아, 이 애미야. 우리가 치앙마이에서 어떻게 돌아왔는데 사람을 이렇게 박대하니. 아내의 절규에도 아파트의 거대한 철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혀를 차며 우리를 쳐다보았지만 저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해졌지요.
저는 인터폰을 향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가, 유진아. 내가 지금 진짜 인감을 들고 여기 서 있다. 내가 찍은 효도 계약서도 내 손에 있고, 지금 문을 열지 않으면 이 길로 바로 경찰서로 갈 거다. 내가 위조한 그 문서들이 법원에서 어떤 힘을 발휘할지 내가 제일 잘 알지 않느냐? 정적이 흘렀습니다. 1분, 2분. 마치 영겁의 시간 같던 침묵 끝에 철컥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파트 로비로 내려온 아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는지 녀석은 우리를 거칠게 잡아끌어 비상계단 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버지, 대체 어떻게 오신 거예요? 거긴 왜 안 계시고 왜 여기서 이런 소동을 피우세요? 민석이의 목소리에는 반가움 대신 짜증과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대신 낡은 공구함을 녀석의 발치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놈아, 소동이라니. 내가 내다버린 내 부모가 살아서 돌아온 게 소동이냐? 내가 가져간 그 가짜 인감으로 이 집 샀으니 이제 발 뻗고 잘 줄 알았더냐? 옆에서 며느리 유진이가 쏘아붙였습니다. 아버님, 그 계약서니 뭐니 하는 거 다 효력 없어요. 민석 씨가 술김에 적은 걸 어떻게 증거로 써요? 그리고 인감이 가짜라고요? 그건 아버님이 위조해서 준 거니까 아버님이 처벌받으셔야죠. 저는 며느리의 뻔뻔한 말에 헛웃음이 났습니다. 위조라니. 나는 내 물건을 지킨 것뿐이다. 내 30년 목수 인생이 담긴 집을 너희가 홀랑 까먹으려 하길래 나는 내 집을 지킬 마지막 열쇠를 남겨둔 거야. 변호사 만나고 왔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들어갈 거다. 내가 내 돈으로 산 이 집, 이 차, 내 회사 지분까지 하나도 내 손에 남지 않게 할 거다. 아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녀석은 제 말을 허풍이라고 생각하고 싶었겠지만 제 손에 들린 30년치 장부와 진짜 인감을 보는 순간 깨달았을 겁니다. 아버지는 절대 빈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이 썩어가는 나무는 언제든 무너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걸. 아버지, 제발. 저 지금 투자 유치 중이에요. 이번에 계약 틀어지면 저 정말 망해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근처에 아파트 하나 전세로 얻어드릴게요. 이제 와서 아파트? 민서가, 너는 아직도 사람을 나무 토막으로 아는구나. 필요할 땐 기둥으로 쓰고 쓸모 없어지면 땔감으로 태워버리는 그런 물건으로 말이야. 나는 이제 내 아파트도 내 돈도 필요 없다.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지은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거다. 무너진 기둥은 다시 세울 수 없으니 싹둑 베어내서 새싹이 돋게 해야지.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민석이가 아버지, 아버지 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의 아들은 치앙마이 공항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제 뒤에 있는 것은 부모를 팔아 성공을 산 비겁한 사업가일 뿐이었지요.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변호사와 함께 본격적인 서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아파트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과 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평생 대패질하느라 지문이 다 닳아버린 제 엄지손가락에 인주를 묻혀 서류에 찍을 때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변호사님, 이 서류가 접수되면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일단 아드님은 이 아파트를 팔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시작되면 그동안 어르신 집을 팔아 가져간 돈의 출처를 다 밝혀야 하죠. 효도 계약서가 있는 이상 증여 해제 소송에서도 저희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아마 아드님은 지금까지 누려온 화려한 생활을 다 내려놓으셔야 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이 아이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지요. 썩은 가지를 쳐내지 않으면 나무 전체가 죽는 법이니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갈 곳 없는 우리 내외는 변호사님이 빌려준 작은 사무실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아내는 낡은 공구함을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여보, 무서워요. 민석이가 정말 감옥에 가면 어떡하죠? 아내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저는 창밖의 차가운 도시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옥보다 더 무서운 건 자기 부모를 버리고도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사는 그 마음이라오. 민석이는 이제야 진짜 인생을 배우게 될 거요. 시청자 여러분, 이제 복수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아파트에서 와인을 마시며 성공을 축하하던 아들 내외에게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늙은 목수의 심판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준비하겠지만 나이테처럼 켜켜이 쌓인 진실의 기록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든 나무든 겉만 봐서는 그 속을 다 알 수 없다는 말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는 요즘입니다. 제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아들에게 고소장을 보낸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서울의 겨울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듯 낮게 내려앉아 있었고 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지요. 저는 변호사님이 마련해준 작은 사무실 방에서 아내와 함께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사색이 된 아들 민석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아파트 로비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초췌해진 모습이었지요. 번듯하던 수트는 구겨져 있었고 눈 밑엔 시커먼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녀석은 들어오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지금 투자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버지 소송 소문이 돌면서 이번 주에 들어오기로 했던 50억 투자가 보류됐단 말이에요. 이거 안 들어오면 저 정말 부도나요.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저 감옥 가요, 아버지. 민석이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그 소리를 듣던 아내 김 씨는 라면 그릇을 내려놓고 아들의 어깨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의 손을 제지했습니다. 민석아, 너는 지금 내가 지은 죄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내 돈줄이 끊기는 게 무서운 거구나. 감옥에 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내 화려한 명성이 깎여나가는 게 무서운 거지. 아들은 대답 대신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릴게요. 치앙마이에 버려둔 건 정말 제가 미쳤던 거예요. 유진이가 자꾸 사업 자금 부족하다고 부모님 모실 여유 없다고 보채서 제가 잠시 눈이 뒤집혔던 거라고요. 지금 당장 강남 아파트 처분해서 아버님 명의로 집 하나 사드릴게요. 아니, 현금으로 10억 드릴게요. 그러니 제발 소송만 취하해 주세요. 10억이라 참으로 큰 돈이지요.
평생 나무를 깎고 대패질을 해도 만져보기 힘든 거금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반성이나 미안함은 단 1%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기를 모면하려는 짐승 같은 본능과 돈이면 다 해결될 거라는 오만한 믿음뿐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다시 열리더니 며느리 유진이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처럼 무릎을 꿇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팔짱을 낀 채 당당하게 저를 내려다보며 말하더군요. 아버님, 적당히 하세요. 10억이면 아버님 인생에서 평생 못 벌 돈이잖아요. 노인네가 욕심 부려봤자 어디다 쓰시게요? 지금 민석 씨 회사 망하면 그 10억도 못 받으세요. 좋게 말할 때 도장 찍고 합의하세요. 아버님이 고집 피우시면 우리 다빈이는 뭐가 돼요? 할아버지가 아빠 망하게 했다고 하면 그 애가 평생 아버님 얼굴 보겠어요? 다빈이. 제 하나뿐인 손주 이름을 며느리의 입에서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는 가장 비겁한 방법으로 저를 협박하고 있었지요. 자식을 볼모로 잡고 부모의 목을 죄는 것, 그것이 이 아이들이 배운 성공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공구함을 열었습니다. 민서가, 유진아, 너희는 내가 이 가방에 인감 도장하고 종이 몇 장만 넣어둔 줄 알았지? 목수는 연장만 잘 다뤄서 되는 게 아니다. 나무가 어디서 자랐는지, 어떤 양분을 먹고 자랐는지 그 이력을 알아야 제대로 된 가구를 만드는 법이지. 저는 공구함 깊숙한 곳, 안감 속에 숨겨져 있던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민석이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아, 아버지, 그게 뭐예요? 이거 말이냐? 내가 5년 전 처음 사업 시작한다고 했을 때 부족한 자금 맞춘다고 내 이름으로 대출받고 세금 빼돌렸던 기록들이다. 내가 나보고 영수증 처리 좀 도와달라고 가져왔던 그 장부들. 나는 내가 바빠서 그런 줄 알았는데 목수이라며 틈틈이 들여다보니 그게 다 불법적인 자금 흐름이더구나. 나는 내가 정신 차리길 바라며 5년 동안 이 기록들을 이 가방에 넣어두고 기도했다. 제발 내 아들이 이 기록들을 쓰레기로 만들 만큼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말이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USB 안에는 아들 회사의 초기 자금 세탁 정황과 며느리가 자신의 사치품을 사기 위해 회사 공금을 유용한 기록들이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목수일을 하며 숫자를 다루는데 밝다는 것을 녀석들은 간과했던 것이지요. 유진이가 갑자기 달려들어 제 손에 든 USB를 뺏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볍게 몸을 피해 며느리를 밀쳐냈습니다. 며느라, 너는 참으로 어리석구나. 나무의 겉면에 칠을 아무리 화려하게 해도 속에서 좀이 먹으면 그 나무는 가구로 쓸 수 없는 법이다. 내가 민석이를 부추겨 우리를 치앙마이에 버리기로 결정했다는 거, 그 녹취록도 여기 다 들어있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입을 벌린 채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사실 치앙마이로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아들 집 서재에서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이번에 보내버리면 한국 집 한 돈으로 우리 다빈이 유학 자금 만들고 노인네들 생활비 안 들어서 좋잖아.
어차피 치앙마이 숙소는 한 달만 결제해도 나머지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 말을 듣던 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대화를 조용히 제 휴대폰으로 녹음했고 그 파일을 이 USB에 옮겨 담았지요. 그리고는 결심했습니다. 내 자식을 사람으로 다시 만들 수 없다면 최소한 괴물로 살게 하지는 않겠다고 말입니다. 민서가 내가 제안한 10억. 그 돈이면 내가 남은 여생을 아주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겠지. 하지만 그 돈을 받는 순간 나는 너와 똑같은 괴물이 되는 거다. 나는 내 자식을 돈으로 거래하는 장사꾼이 되고 싶지 않다. 저는 USB를 다시 공구함에 넣고 지퍼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다. 내가 우리에게서 가져간 집값 원금과 그동안 우리가 너를 위해 쏟아부었던 모든 재산의 내역을 정리해서 가져와라. 그리고 다빈이에 대한 양육권도 포기해라. 너희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면 다빈이도 너희 같은 괴물이 될 테니까. 그게 싫다면 나는 이 자료들을 들고 바로 검찰로 갈 거다. 아들은 미친 듯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다빈이는 제 아들이에요. 어떻게 양육권까지 가져가라고 하세요? 너희가 부모냐? 자기 부모를 낯선 땅에 버리고 온 너희가 내 손주를 키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부모를 버린 게 아니라 인간의 도리를 버린 거다. 썩은 나무는 다른 나무까지 썩게 하니 내가 다빈이라도 살려야겠다. 민석이와 유진이는 서로를 탓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치앙마이 보내자고 했잖아. 아니, 내가 언제 그랬어? 당신이 돈 없다며 징징대니까 내가 아이디어 낸 거지.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부모를 버린 공범들이 위기에 처하자 서로의 목을 물어뜯는 짐승처럼 변한 것이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 김 씨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가요. 더 들어봤자 가슴만 아프네요. 우리는 아들 내외를 뒤로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어느새 흰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덮어버리려는 듯 고요하게 내리는 눈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무는 겨울을 견뎌야 비로소 단단한 나이테를 갖게 됩니다. 제 인생의 가장 추운 이 겨울이 지나면 저와 제 아내, 그리고 다빈이에게는 조금 더 단단하고 정직한 봄이 오겠지요. 아들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아버지를 돈으로 매수하려 했지만 늙은 목수의 공구함 속에는 그보다 훨씬 강력한 진실의 도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이제 서로를 증오하며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박 씨는 손주 다빈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전 생애를 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려 합니다. 겨울이 깊어지면 나무들은 모든 잎을 떨구고 스스로를 비워냅니다. 그래야만 얼어 죽지 않고 봄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저와 제 아내에게 찾아온 이번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시리고 혹독했지만 저는 이 시련이 우리 가족이라는 나무를 다시 살리기 위한 마지막 진통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사무실을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서울 하늘 아래 거대한 진실의 파도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검찰에 제출한 그 작은 USB 하나가 아들이 공들여 쌓아 올린 모래 성벽을 순식간에 무너뜨린 것이지요. 아침 뉴스를 켜자마자 아들의 회사 이름이 앵커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유망한 IT 기업의 자금 세탁과 부모 유기 의혹. 그 차가운 문장들이 화면을 가득 채울 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낡은 공구함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내 김 씨는 TV 화면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여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민석이가 감옥에 가면 우린 어떻게 살아요? 아내의 떨리는 물음에 저는 아내의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상처가 깊으면 고름을 짜내야 새살이 돋는 법이라오. 우리가 민석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은 녀석이 지은 죄의 무게를 온전히 짊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날 오후 아들의 회사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등을 돌렸고 녀석이 부모의 집을 판 돈으로 세운 그 화려한 회사는 단 사흘 만에 파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구속 기소되었고 수트 차림으로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30년 전 처음 책상을 만들어주며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당부했던 그 아이의 뒷모습은 간데없고 욕망에 눈이 멀어부모를 버린 비겁한 사업가의 그림자만 남았더군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며느리 유진이의 행보였습니다. 아들이 구속되자마자 며느리는 자신의 명의로 빼돌려둔 비자금과 보석들을 챙겨 해외로 도주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뿐인 자식인 다빈이는 안중에도 없었지요. 아파트에는 다빈이와 연로한 도우미 할머니만 남겨둔 채 며느리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미 변호사를 통해 며느리의 출국 금지 가처분 신청과 재산 동결 신청을 마친 상태였다는 것을 말이지요. 인천공항 출국 게이트 앞에서 수사관들에게 붙잡힌 며느리의 비명소리가 공항 로비에 울려 퍼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비로소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라, 너는 끝까지 나무의 겉면만 보았구나. 뿌리가 잘린 나무가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느냐. 자식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동안 제 마음속에 가장 크게 걸린 옹이는 바로 우리 다빈이었습니다. 부모가 서로를 탓하며 싸우고 급기야 체포되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11살 다빈이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면 제 가슴은 시퍼렇게 멍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아들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경비원에게 가로막혔던 그 철문은 이제 주인이 바뀐 집처럼 쓸쓸하고 조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화려한 대리석 바닥 위에는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상자들이 굴러다니고 있었고 거실 한복판에는 제가 만들어준 소나무 책상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다빈아, 할아버지가 왔다. 다빈아. 방안을 뒤져 찾아낸 다빈이는 옷장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요. 할아버지, 엄마 아빠는요? 나 이제 어디로 가요? 아이의 물음에 저는 낡은 공구함을 내려놓고 다빈이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다빈아, 미안하다. 이 할아버지가 너무 늦게 왔지? 이제 아무 걱정 마라.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할아버지가 너를 지켜줄 거다.
다빈이는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부모의 배신과 탐욕 속에서 방치되었던 아이의 눈물은 마치 가물었던 땅에 내리는 빗줄기처럼 제 옷자락을 적셨습니다. 저는 다빈이의 짐을 챙겨 그 화려하지만 시린 집을 나왔습니다. 낡은 공구함 속에는 이제 인감 도장이나 서류 대신 다빈이를 위해 치앙마이 시장에서 틈틈이 깎아 만든 나무 비행기와 작은 팽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변호사로부터 승전보와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유죄 판결이 확실시되면서 법원이 저와 아내에게 다빈이의 임시 양육권을 인정해 주었다는 소식이었지요. 그리고 아들이 부모의 돈을 가로채 산 강남 아파트와 남은 재산들도 모두 원상복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아내 김 씨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여보. 이제 집을 다시 지을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나무만 번듯한 집이 아니라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라는 뿌리가 깊은 집을 지어야지요. 며칠 뒤 아들과의 마지막 접견이 있었습니다.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마주한 아들은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나가면 정말 효도할게요. 한 번만 탄원서 써주세요. 저는 말없이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민서가, 나는 너를 용서한다. 하지만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란다. 내가 여기서 보내는 시간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 내가 뒤틀린 내 마음을 되폐질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나이테를 새로 새길 때까지 나는 너를 기다릴 거다. 아들은 제 단호한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접견실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썩은 가지는 잘려나갔지만 나무는 죽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구루터기에서 다빈이라는 새로운 싹이 돋아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목수박 씨의 복수는 이렇게 정의로운 결말을 맺었습니다. 아들은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되었고, 며느리는 자신이 그토록 좋아하던 명품 대신 수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 내외는 환수받은 재산으로 손주 다빈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나이테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우리 다빈이는 서울의 소란스러움을 뒤로하고 제가 목수일을 처음 배웠던 고향 산자락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들이 가져갔던 돈을 되찾았지만 저희는 다시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기 맑고 나무 냄새 가득한 이곳에 작은 나무집을 짓고 공방을 열었지요. 공방의 이름은 다빈 공방이라 지었습니다. 우리 손주의 이름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비어있는 마음을 나무향으로 채워갔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지요. 아내는 다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이번에는 남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세 식구가 둘러앉아 먹을 소박하고 따뜻한 집밥을 만듭니다. 할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제가 샌딩 다 했어요. 다빈이가 공방 마당에서 달려오며 외칩니다. 아이의 손에는 서툴지만 정성껏 깎은 나무새가 들려 있었습니다. 부모의 싸움 속에 마음을 닫았던 다빈이는 이곳에서 나무를 만지고 숲을 뛰놀며 다시 밝은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어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다빈이가 이제 진짜 목수가 다 됐구나. 결대로 밀어야 나무가 아프지 않다는 거 이제 알겠지? 저녁이 되면 우리 세 식구는 툇마루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봅니다. 제 곁에는 낡은 공구함이 놓여 있습니다. 이제 이 가방 안에는 무거운 서류나 비밀스러운 USB는 없습니다. 대신 다빈이가 준 도토리며 아내가 챙겨준 시원한 물병, 그리고 내일 깎을 나무 도면들이 담겨 있지요. 가끔 아들에게서 편지가 옵니다. 감옥에서 매일 성경을 읽고 나무 깎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서 만든 작은 십자가예요. 나중에 나가면 꼭 아버지 공방에서 일 배우고 싶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녀석의 삐뚤빼뚤한 글씨에서 진심 어린 참회의 향기가 전해질 때 저는 비로소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옹이가 풀리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자리에서 가장 순수한 사랑이 피어납니다. 제가 치앙마이 공항에 버려졌을 때 저는 제 인생이 부러진 나뭇가지처럼 쓸모없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이 없었다면 저는 제 자식의 썩은 속내를 알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 다빈이를 지켜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제 손목에는 아들이 채워주었던 그 싸구려 시계 대신 다빈이가 털실로 엮어준 알록달록한 팔찌가 채워져 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보다 이 털실 팔찌가 제 팔목을 더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혹시 자식 문제로 혹은 사람 때문에 마음이 찢겨나가는 아픔을 겪고 계신가요? 기억하십시오. 나무는 상처 입은 자리에 옹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옹이는 나무에서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무늬가 됩니다. 여러분의 아픔도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단단하고 빛나는 무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한번 꽉 잡아보세요. 돈보다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은 지금 내 곁에서 숨쉬고 있는 사람의 온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